인생의 마지막 유산. 내 나이 60. 나는 평생을 바친 직장에서 나왔다. 매일 아침이면 나를 깨우던 알람 시계도, 빽빽하게 차있던 업무 수첩도 더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니었다. 30년 넘게 잠시도 멈추지 않고 달려온 기관차가 마침내 종착역에 도착한 기분이었다. 한편으로는 시원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막막함이 밀려오던 날들이었다. 그렇게 무료함과 적막함이 내 일상이 되어갈 무렵, 어느 주말 오후 큰아들이 나를 찾아왔다. 평소와는 조금 다른 상기된 얼굴이었다. 내 앞에 두툼한 서류 뭉치 하나를 조심스럽게 내려놓더군요. 표지에는 정갈한 글씨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성수동 프리미엄 수제 디저트 카페 사업 계획서. 나는 말없이 서류를 받아들었다. 한 장 한 장 넘기는 내 손끝으로 아들의 오랜 고민과 뜨거운 열정이 전해지는 듯했다. 그 안에는 낯선 전문 용어들과 복잡한 숫자들, 그리고 내 눈을 사로잡는 사진들이 가득했다.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통유리창, 따뜻한 느낌을 주는 원목 테이블, 그리고 보석처럼 반짝이는 디저트들의 사진이었지요. 아들은 성수동의 어느 골목길에 바로 이런 공간을 만들고 싶다고 했다. 아들의 목소리에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요즘 젊은이들이 어떤 공간에 열광하는지, 어떤 디저트를 맛보기 위해 1시간씩 줄을 서는지, 또 SNS를 통해 어떻게 가게를 알려야 하는지에 대해 막힘없이 설명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고소한 버터 냄새가 풍겨 나오는 듯했고, 내 눈앞에는 아들이 설명하는 그 가게의 모습이 영화처럼 생생하게 그려졌다. 하얀 유니폼을 입고 환하게 웃는 아들의 모습, 그 앞을 가득 메운 손님들의 활기찬 풍경까지도. 솔직히 처음에는 걱정이 앞섰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더구나 경쟁이 가장 치열하다는 식음료 사업이라니. 평생을 월급쟁이로 살아온 내게 사업이라는 단어는 너무나도 낯설고 위험하게만 들렸다. 가슴속에서는 안 된다,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돈은 평생을 허리띠 졸라매며 모은 내 퇴직금이자 아내와 나의 남은 생을 책임져야 할 마지막 보루였으니까. 하지만 기대하며 바라보는 아들의 눈빛을 보니 안 된다는 말을 차마 하기가 어려웠다. 그 눈빛 속에는 내가 젊은 시절 가슴 한구석에 품었다가 현실의 벽 앞에서 조용히 접어두어야만 했던 바로 그 꿈이 담겨 있었다. 내 이름을 건 가게 하나를 갖고 싶었던 꿈. 누군가에게 월급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내 열정과 노력으로 무언가를 일궈내고 싶었던 그 뜨거운 욕망 말이다. 나는 이루지 못했지만 내 아들은 해낼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아들은 내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지 않았다. 투자를 해달라고 했다. 그 말의 무게가 내 마음을 더 크게 움직였다. 아들은 나를 단순히 돈 많은 아버지가 아니라 자신의 꿈을 함께 일궈나갈 동업자이자 가장 든든한 후원자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수익이 나면 나중에 다 갚겠다는 말도 했다. 며칠을 아내와 함께 고민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어차피 우리가 죽으면 아들에게 상속할 돈인데 아들이 필요로 할 때 도와주자고. 그렇게 나는 평생 모은 퇴직금의 절반을 큰아들의 사업 자금으로 내어주었다. 아들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그 짧은 순간 나는 조금도 아깝거나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충만함과 희망으로 가슴이 벅차올랐다. 두 번째 자부심과 또 다른 책임. 큰아들의 가게는 문을 열자마자 소위 대박이 났다. 햇살 가득한 통유리창과 보석 같은 디저트들은 SNS를 타고 삽시간에 유명해졌다. 아들의 가게 앞에는 문을 열기 전부터 긴 줄이 늘어섰고 가게 안은 빈자리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손님들로 가득 찼다. 나는 아들의 가게 구석에 앉아 그런 활기찬 풍경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르곤 했다.
퇴직 후 갈 곳 없이 동네를 어슬렁거리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성수동으로 향했고, 동네 친구들을 만날 때면 우리 아들이 성수동에서 제일 잘 나가는 카페 사장이야 하고 자랑을 늘어놓았다. 하지만 행복의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아들의 가게가 잘 될 무렵 둘째 아들이 나를 찾아왔다. 둘째는 공무원 시험에 몇 번 낙방하고 겨우 합격해 이제 막 자리를 잡기 시작한 터였다. 둘째는 내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지, 저 결혼하려고요. 여자친구랑 둘이서 작은 빌라라도 전세 얻으려는데 전세금 마련이 쉽지 않네요. 혹시 보태주실 수 있는 여유가 있으실까요? 마음이 짠했다. 늦깎이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둘째에게 집값은 너무나도 큰 벽이었다. 게다가 큰아들에게는 큼지막한 투자를 해주었는데 둘째에게는 외면할 수 없었다. 내게 남은 퇴직금의 절반, 그리고 그간 허리띠, 졸라매며 모았던 예금까지 합치면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금액이었다. 나는 흔쾌히 그러자고 했다. 둘째야, 내가 평생을 같이 할 사람과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모른 척하겠니? 큰아들에게 준 것처럼 큰 돈은 아니지만 아버지가 보탤 수 있는 만큼은 보태줄게. 나머지 모자란 돈은 대출받고 둘이서 아껴 쓰고 살면 되지. 아내와 나는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았다. 큰아들이 사업으로 자리를 잡아가듯 둘째도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했다. 어쩌면 큰아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몰아준 것에 대한 미안함도 있었던 것 같다. 그렇게 나는 둘째의 새 출발을 위해 남은 퇴직금의 대부분을 내어주었다. 둘째는 연신 고맙다고 했고 나는 뿌듯한 마음으로 그들의 행복을 빌어주었다. 예기치 않은 슬픔과 마지막 헌신. 큰아들은 사업으로, 둘째는 결혼으로. 나의 노후 자금은 그들의 삶에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다. 하지만 내게는 아직 의지할 수 있는 작은 버팀목이 있었다. 바로 평생을 함께해온 아내와 우리 부부의 보금자리, 아파트 한 채였다. 이 아파트는 우리 부부의 젊은 날이 고스란히 담긴 추억의 공간이자 혹시 모를 위기에 대비한 마지막 보루였다. 그 평화로운 일상이 깨진 것은 큰딸로부터 걸려온 전화 한 통 때문이었다. 아버지, 아버님, 남편이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울음소리는 이미 불길한 예감을 전하고 있었다. 사위는 몇 년째 알아온 지병으로 결국 세상을 떠났다. 평생을 의지하며 살아온 내 딸은 한순간에 홀로 남겨졌다. 게다가 아직 어린 손자, 손녀까지 있었다. 딸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전전했지만 어린아이들을 돌보면서 온전히 일하기는 어려웠다. 당장 눈앞의 생계가 막막했다. 딸은 나에게 차마 돈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딸의 눈빛에서, 고개를 숙이는 어깨에서 무거운 짐을 읽을 수 있었다. 큰아들, 둘째 아들에게는 아낌없이 주었는데 평생 애지중지 키운 딸이 힘들어하는데 모른 척할 수 없었다. 아내와 상의했다. 여보, 딸이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우리가 도와줘야지. 사위도 없이 홀로 애들 키우려니 얼마나 힘들겠어. 큰아들, 둘째는 이제 알아서 잘 살 테니 이제는 딸을 도와줘야지. 아내의 눈은 이미 울고 있었다. 나는 마지막 남은 돈을 끌어모았다. 그리고 딸에게는 생활비와 함께 반찬 가게라도 차려보라고 제안했다. 딸은 솜씨가 좋아 늘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곤 했다. 아버지, 제가 어떻게? 딸은 망설였지만 나는 딸의 손을 잡고 말했다. 내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아이들 키울 수 있으면 그게 제일이지. 아버지가 도울게. 일단 시작이라도 해봐라. 그렇게 나는 남은 모든 현금을 딸의 반찬 가게 창업 자금으로 내어주었다. 이제 내 통장에는 당장 생활비조차 없을 만큼 잔고가 바닥을 드러냈다.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았다.
한 명씩 내 자식들의 삶에 나의 마지막 노후 자금을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부모의 책임이자 사랑이라고 믿었다. 무너지는 탑, 그리고 연이은 비극.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자식들의 성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큰아들의 사업이었다. 처음에는 연일 대박을 치던 카페였지만 계절이 바뀌듯 유행도 변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의 가게가 있던 골목에 비슷한 콘셉트의 디저트 가게들이 우후죽순 생겨났다. 더 화려한 인테리어, 더 자극적인 이름의 디저트로 무장한 경쟁자들이었지요. 젊은 손님들의 발길은 무섭도록 빠르게 새로운 곳으로 옮겨갔다. 한때 보석처럼 보였던 아들의 디저트들은 이제 진열장 안에서 외롭게 손님을 기다리는 날이 점점 늘어갔다. 아들은 내게 전화를 걸어 아버지, 죄송한데 로 시작하는 말을 자주 했다. 처음에는 신메뉴 개발과 마케팅 비용, 그 다음에는 밀린 임대료와 직원 월급 때문이었다. 나는 이미 부어버린 물이 아까워 아내 몰래 비상금 통장까지 깨서 아들에게 보내고야 말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아들이 헬쑥한 얼굴로 집을 찾아왔다. 한눈에 봐도 며칠은 굶은 사람처럼 위태로워 보였지만 그 눈빛만큼은 예전처럼 다시 빛나고 있었다. 아들은 내 앞에 서류 몇 장을 펼쳐 놓았다. 그것은 실패에 대한 변명이 아니라 재기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었다. 유명 배달 앱과 독점 계약을 맺어 온라인 판매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인플루언서와 공동으로 신메뉴를 개발해서 다시 한번 SNS의 유행을 선도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아버지, 이 계획을 실행할 마지막 자금이 필요해요. 이 집을 담보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대출을 받으면 안 될까요?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에요. 이것만 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아내는 내 손을 잡고 울며 말했다. 여보, 제발 다른 건 몰라도 집은 안 돼요. 우리 길바닥에 나 앉을 수는 없잖아요. 아내의 말이 100번 옳았다. 머리로는 알고 있었다. 여기서 멈춰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내 심장은 아들의 그 반짝이던 눈빛과 재기를 꿈꾸며 밤새워 만들었을 그 사업 계획서를 외면하지 못했다. 만약 내가 여기서 아들을 외면해서 그의 인생이 주저앉는다면 나는 평생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것만 같았다. 다음 날 나는 아내의 눈물을 뒤로하고 아들과 함께 은행으로 향했다. 평생을 허리띠 졸라매 마련한 우리의 보금자리. 그 등기권리증을 내밀고 대출 서류에 도장을 찍는 내내 마음 한구석에 걱정도 많이 있었다. 내 인생의 전부를, 아내와의 소중한 역사가 담긴 이 집을 거대한 도박판에 던져넣는 기분이었다. 대출금을 바로 아들의 통장으로 이체했다. 아들은 내 두 손을 꼭 잡으며 몇 번이고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꼭 성공해서 보답하겠습니다. 아들이 마지막 약속을 하고 돌아간 뒤 처음 며칠은 오히려 마음이 편했다. 하지만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지나도록 아들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먼저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신호만 갈 뿐 아들은 받지 않았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다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신호음 대신 차가운 기계음이 내 귓전을 때렸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이. 나는 곧바로 아들의 가게로 달려갔다. 하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유리창에는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었다. 그리고 문 한쪽에는 지난번에 보았던 것보다 훨씬 더 낡고 색이 바랜 붉은색 압류 딱지가 붙어 있었다. 아들이 살던 오피스텔로 달려갔지만 관리인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다. 아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간 바로 그 다음 날 새벽 커다란 트럭을 불러 짐을 모두 싣고 어디론가 떠났다는 것이었다.
내 아들은 내 마지막 희망과 내 인생이 담긴 집을 통째로 들고 그렇게 증발해 버린 것이었다. 둘째 아들의 부채, 딸의 절망. 큰아들이 사라진 뒤 나에게 남은 것은 침묵과 매달 날아오는 빚 독촉장이었다. 아들의 사업 자금을 위해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은 이제 온전히 우리 부부의 몫이 되어 매달 숨통을 조여왔다. 그런데 또 한 번의 시련이 찾아왔다. 둘째 아들의 결혼 생활도 순탄치 못했다. 둘째가 다니던 직장에서 구조조정이 시작되었고 몇 년 버티다 결국 희망퇴직을 해야 했다. 작은 빌라, 전세금으로 시작한 신혼생활은 둘째의 실직과 함께 흔들렸다. 더 큰 문제는 둘째가 내게 받았던 돈 외에 아내 몰래 주식 투자로 큰 손실을 봤다는 사실이었다.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었고 둘째는 빚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 개인 파산을 신청했다. 우리가 결혼 자금으로 보태주었던 돈은 물론 둘째 부부가 어렵게 마련했던 전세금까지 모두 날아갔다. 둘째는 나를 찾아와 무릎 꿇고 울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나는 둘째를 일으켜 세우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둘째의 손을 잡고 괜찮다, 괜찮다고만 되뇌었다. 괜찮지 않았지만 괜찮다고 말해야만 했다. 큰아들에게 모든 것을 잃었고 둘째 아들의 파산 소식은 내 무너진 마음을 또 한 번 짓밟는 것과 같았다. 그리고 딸에게서도 연락이 끊겼다. 처음에는 반찬 가게가 제법 잘 되는 듯 보였다. 딸은 매일 밤 늦게까지 반찬을 만들었고 SNS에 예쁜 사진을 올려 홍보도 했다. 나는 딸의 가게에 가서 묵묵히 앉아 있곤 했다. 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돌아오는 것을 보며 기뻐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딸의 반찬 가게 근처에 대형 프랜차이즈 반찬 전문점이 들어섰다. 딸의 반찬 가게는 대량 생산과 저렴한 가격을 내세운 경쟁 업체에 밀려 결국 문을 닫아야만 했다. 딸은 나에게 미안하다는 말도 하지 못하고 홀로 사라졌다. 남편을 잃고 유일한 희망이었던 가게마저 잃은 딸은 나를 볼 용기가 없었을 것이다. 나 역시 딸에게 괜찮다고 말할 자격이 없었다. 나는 딸의 마지막 희망마저 무책임하게 더 씌워주고 말았다. 남겨진 것은 빚과 침묵뿐. 큰아들은 나를 배신하고 떠났고 둘째 아들은 모든 것을 잃고 파산했고 딸은 자존심과 함께 소리 없이 사라졌다.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자식들의 꿈과 필요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었던 나는 이제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 고정 수입이 없는 은퇴한 우리 부부는 그 이자를 감당할 수 없었다. 결국 우리는 평생을 바쳐 마련하고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우리 부부의 젊은 날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그 아파트를 내놓아야만 했다. 집을 정리하던 날, 아내와 나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우리는 집을 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나온 세월과 추억을 헐값에 넘기는 것만 같았다. 이삿짐 트럭이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오던 순간 나는 차마 고개를 돌려 우리가 살던 집을 마지막으로 바라볼 용기가 나지 않았고 아내는 결국 오열하고 말았다. 우리가 새로 이사 온 곳은 도시 외곽의 낡은 빌라였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4층. 아내는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을 헐떡였다. 새로 이사 온 집은 낯설고 춥고 좁았다. 벽에는 못자국 하나 없었고 그 텅 빈 벽들이 마치 우리의 텅 비어버린 인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 한참을 바라보곤 했다. 아들은 나를 배신하고 떠났지만 이제 원망은 희미해졌다. 둘째 아들이 파산하고 딸이 사라진 뒤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그들은 나를 이용하거나 배신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 역시 자신의 삶의 무게 앞에서 무너져 내린 것이었다. 내가 준 돈은 그들에게 날개가 아닌 짐이 되어버렸다. 돈으로 해결하려는 나의 어리석음이 그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부담과
죄책감을 안겨준 것이었다. 나는 돈과 집만 잃은 것이 아니었다. 내 자식들마저 모두 잃어버린 것이었다. 인생의 마지막 유산, 그리고 교훈. 이제 우리 부부에게 남은 것은 침묵과 매달 날아오는 빚고지서뿐이다. 아내와 나는 얼마 전부터 동네 공원에서 새벽 청소 일을 시작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고 받은 퇴직금으로 따뜻한 노후를 보낼 것이라 믿었던 내게 지금의 현실은 가혹하기만 하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이 폐허 속에서 나는 밤마다 스스로에게 묻는다. 나는 무엇을 잘못했던 걸까? 내가 자식에게 정말로 남겨주어야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나는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 사랑이라 믿었다. 자식들의 꿈을 위해서라면 내 노후쯤은 기꺼이 담보로 잡아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아버지의 역할이고 가장 위대한 헌신이라고 착각했다. 하지만 이제와 돌이켜보니 나는 자식들의 사업 계획서를 냉철하게 검토한 것이 아니라 그저 그들의 반짝이는 눈만 바라보았다. 만약 실패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는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이야기해 본 적이 없다. 성공의 달콤함에 취해 실패의 쓴맛은 상상조차 하지 않았던 나의 어리석음이 결국 우리 모두를 이 지경으로 몰고 만 것이다. 진정한 유산은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돈을 다루는 지혜와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의 삶을 굳건히 지켜내는 책임감이었음을 나는 너무 늦게 깨달았다. 내가 만약 자식들에게 돈 대신 그런 지혜를 가르쳤더라면 이 돈은 완전히 잃어도 내 노후에 전혀 문제가 없는 돈이라는 명확한 경계선을 그었더라면 결과는 달라졌을까? 어쩌면 자식을 위한 가장 큰 사랑은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 노후를 굳건히 지킴으로써 자식에게 파산한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끔찍한 죄책감과 부담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것일지도 모른다. 내가 단단히 버티고 서 있었다면 자식들은 실패했더라도 돌아올 곳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위태로운 꿈에 내 인생 전부를 던져넣어 함께 무너져 내리고 말았다. 이제 자식들은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곳이 없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분들께 나의 실패를 통해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다. 자식의 꿈은 소중하다.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 또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소중하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부모 자신의 삶을 담보로 잡히지는 마십시오. 진정한 지원은 백지수표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부모의 자리에서 사랑과 지혜를 함께 건네는 것이다. 자녀의 꿈이 부모의 악몽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모든 것을 잃고 내가 눈물로 얻은 유일한 교훈이자 내 인생의 마지막 유산이다.